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 서식지가 늘어나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80년쯤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룡 데이노케이루스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된 뒤 50여 년 만에 베일에 쌓였던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나사는 오는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나사 국장은 달 탐사에 동참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국제 협력을 구했는데 중국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엔트로피는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다수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는데요.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7년 발생한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는 2억 1,900만 명. 이 가운데 92%가 말라리아 창궐지대인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라리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케냐와 에티오피아 일부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의 서식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We are seeing is that mosquitoes that carry malaria are becoming present in some of the places where they weren't present before, because the coldest points have become less cold in these high altitude areas, and obviously that's a very worrying development.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연구팀은 오는 2080년쯤이면 지구온난화로 한국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도 1년의 절반 이상 모기 감염병의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착하지 못할 거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모기들이라든가 매개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되게 많아졌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분포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맞아 소아마비 바이러스 중 하나인 제3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 WPV3가 퇴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성명을 내고 WPV3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기준이 충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소아마비 퇴치 성취는 세계보건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앞서 지난 2015년 제2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의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1형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감염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살리스버리 국제 소아마비 퇴치 위원장은 우리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남아있는 폴리오 바이러스의 모든 유형을 퇴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생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데 연구팀은 세균을 항생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외막을 파괴하는 방식의 새 항생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띠는 이른바 다제 내성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내년부터 대형 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가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 수가가 산정돼야 하는데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정보를 공유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서울대병원은 희귀 질환과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중증 환자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진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고 경증 진료는 낮추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외래 환자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병원이 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수가를 특별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제 수가 지원을 해서 병원들이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은 원가 자료 수집을 통한 적정한 수가 마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합리적 의료 정책을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의 개발, 그걸 통해서 각자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건보공단 원가 패널로 참여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병의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의료 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대형 병원 노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거대 공룡 데이노케이로스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된 지 50여 년 만에 그동안 남아있던 비밀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몸길이 11m, 무게 약 6.4톤에 달하는 거대 타조공룡 데이노케이루스. 지난 1965년 고비 사막에서 화석이 발견된 뒤 골격은 복원됐지만 여전히 실제 모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해 데이노케이루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된 지 54년 만입니다. 연구팀은 수백 개에 달하는 공룡 뼈 조각을 정밀 촬영해 3차원으로 골격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변형이 심한 두개골은 외부는 물론 내부 구조까지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노케이루스의 등은 알려진 것보다 더 완만하고 둥그스름하며 복부 크기와 어깨 너비도 기존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육식 공룡과 달리 이빨이 없는 데이노케이루스가 주둥이 끝에 있는 날카로운 각질로 식물을 뜯어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체 때문에 앞발을 든 채 몸을 기울여 걸었을 것으로 보고 자세까지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평면적인 사진으로밖에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공룡이라든지 다른 해부학적 특징들을 반영을 해서 입체적으로 살려내는 게 가장 중점적인 과제였었죠. 연구팀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노케이루스의 모습이 3차원으로 복원되면서 과학적인 비밀도 함께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현재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모형을 실제 크기로 복원해 연구용은 물론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포항공과대학 포스텍이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세계혁신대학 순위에서 12위에 올랐습니다. 포스텍에 이어 서울대가 29위를 차지했으며 카이스트 34위 등 총 6개 국내 대학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학에서 발표한 과학 분야 학술 논문과 영향력, 특허 출원 수와 사업화 결과 등을 수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국제 우주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나사는 오는 2024년에 다시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자, 이번 우주 대회에서 나사 국장이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의하다시피 2024년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나사 국장이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 이제 공식적으로 했어요. 예. 네. 그 나사 국장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이 짐 브라이든스타인 이 나사 국장은 우주 대회에서
함께라면 혼자 했을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서 네. 우리는 달에 갈 때 국제 우주 정거장에 참여해온 모든 파트너와 함께 데려가길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나사가 뭐 사실상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하나는 앞서 말한 그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거. 예. 이게 이제 주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이제 미니 버전이라고 불리는 예. 그 게이트웨이를 네. 건설하는 게 있어요. 이 게이트웨이는 지구와 달 사이에 중간 뭐 기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사 혼자의 10만 원은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을 때 참여했던 나라들이 이번에도 좀 같이 참여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달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에 우리나라도 협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나사의 입장은 아까 설명했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네.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 참여했던 나라들, 예. 이 나라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그 당시에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 미국과 뭐 러시아, 캐나다, 일본, EU 국가들에서 총 16개 국가가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나사의 의지인 거고 일본은 앞서 이 게이트웨이와 관련해서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가 이 로봇팔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인데 이 게이트웨이에서도 로봇팔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우주정거장 운영 국가들 이 11개 국가가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 국가들의 생각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나라들은 그냥 그대로 게이트웨이까지 확대를 하자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 캐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상 요즘에 그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배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중국도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미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 우주대의 기조 연설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한 7차례인가 강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그 우주대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청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미국 측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게이트웨이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계획인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은 예. 이번엔 남자 우주인 1명, 여자 우주인 1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네. 네.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애초 계획은 원래 미국 우주인들을 보내는 건데 이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유럽의 우주인을 좀 달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속내를 밝히긴 했었는데 2024년으로 예정된 그 달 탐사에서는 미국 우주인들만 아마 달에 착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유럽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한다면 나사의 도움으로 2027년이나 2028년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이 유럽 우주국은 달 탐사선 이게 오라이온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에서 그 서비스 모듈이라고 있어요. 네. 이 탐사선에 그 뭐 공기나 물 같은 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인데 이 모듈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네. 현재 나사하고는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달 탐사와 관련해서 블루 오리진을 창립한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2024년에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관련해서 네. 미국의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블루 블루 오리진이라는 오리진이요. 회사죠. 그래서 이 블루 오리진은 달 착륙선인 블루문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블루문은 사실상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를 겨냥해서 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 베조스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니네가 그 2024년에 달에 착륙할 예. 착륙선을 만들 테니까 우리 거 좀 써달라. 뭐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루 오리진은 잘 알려진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항공 우주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예. 이제 나사의 달 탐사 계획은 2028년이 목표였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앞당겼거든요. 예. 2024년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이 자기네들 혼자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경쟁 관계였던 이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방위산업 업체랑 네.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전략적 제휴를 맺은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룹은 이런 세 그룹은 원래 예전부터 경쟁을 계속 해왔던 기업이었잖아요. 예. 서로 이제 자기네들 거 써달라고 뭐 이렇게 경쟁 관계였는데 네. 이제 뭐 연합군을 꾸린 거죠, 이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 블루 오리진은 달 탐사선의 어떤 책임을 맡게 되고 예. 그리고 그 로키드 마틴은 이 착륙하고 나서 다시 네. 이륙할 때 쓰이는 모듈을 뭐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을 어.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총괄 책임은 블루 오리진이 맡는 걸로 예.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달 탐사를 앞두고 미국 안팎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나라든 누가 함께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치매 치료제 개발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이 치매 치료제가 현재까지 없거든요. 예. 네,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네.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건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세포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치매를 유발한다. 예. 이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따라서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아밀로이드 프로틴을 겨냥한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그 회사가 이 임상 중단을 선언했던 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치매 치료제가 성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임상 지금 3상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상에서 성공이 돼서 실제로 이제 품목 허가까지 이어진다면은 예. 세계 최초의 이제 치매 신약이 개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동안 이제 가설로만 이렇게 여겨졌던 아밀로이드 그 가설이 사실은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정설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임상에서 성공할지 아니면 또 실패로 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이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치매 치료제가 나오는 계기가 될지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재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에 신설됐습니다. 위원장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고려대 김상식 교수가 공동으로 맡으며 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지난달 2.1%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을 보면 수출 물량지수는 110.6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량지수는 지난 5월 이후 5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LCD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품목의 수출 물량이 2.6% 줄었고 기계 장비도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 물량의 달러 기준 수출 물가를 곱해 지수화한 수출 금액 지수는 105.82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수입 물량 지수는 103.19로 1.6%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6번째로 군산에서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군산이 전기차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분야 투자기업과 지역 노조, 군산시 등이 함께하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전기차 컨소시엄 기업들이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4천억여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면서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자율주행 시험장,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격려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고 원청과 하청의 수평적 협력 관계, 기준 임금 지역 공동교섭, 사업장별 임금 격차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 수준이 최고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번 협약엔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가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역 양대 노총이 상생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이제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상생형 일자리 확산이 신규 투자와 40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대학 자율권 강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4차 위원회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할 것과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 자율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고안은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지난 8일 국무회의 보고 뒤 일부 보완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광선검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물체든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네, 레이저를 활용해서 크고 두꺼운 금속을 잘라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 원전 해체 작업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원자로동 시설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이 많이 남아 시설 해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원전 설비를 광섬유 레이저로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에 굉장히 유리하고 2차 폐기물이 적어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레이저 기술입니다. 원전 해체 작업은 대형 설비를 작게 잘라낸 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원래 환경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스테인리스와 탄소광 등 두꺼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절단이 쉽지 않고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속에서 100mm 금속까지 절단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속 노즐이 물속에서 공기층을 형성해 레이저 빔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기존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세계 기술 수준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 해체 시 적용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나간다면 충분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원자력 해체 분야의 융합 연구로 일궈낸 이번 연구 결과는 레이저 분야 6개 국제 학술지에 실려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외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확고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때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농법을 배우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농업인들이 다녀갔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인들이 전남 보성을 찾아 자연 그대로의 농법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녹차 수도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녹차밭에서 차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 농업 전문가들입니다. Because is very natural, no chemical, organic ingredient. So I like this visit because green tea is very nice. 이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차 마시는 법을 배운 뒤 그윽한 녹차 향을 만끽해 봅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밑거름인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장과 스마트팜도 찾아 생생한 한국 농업의 현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I hope that we can have it more in the Philippines and upgrade everything. But we know we can work together through our agricultural technical school in the Philippines also. 주로 수출되는 보성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헥타르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 생산량으로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 방문은 선진 농업 정책과 농법을 알리고 인기 작목의 수출과 국제 교류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성군 친환경 선진 농업 기술이 해외 농업 국가의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특산물 수출 및 문화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여 개 나라의 농업 전문가들은 국제농업박람회장도 찾아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돌아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천연기념물 원앙은 전 세계적으로 귀한 보호종인데요. 도심에서 구조된 엄마 잃은 새끼 원앙들이 무사히 자라서 자연의 품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대자연 속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공원을 찾은 유치원 원아들은 그림책에만 있던 화려한 원앙을 직접 보고 즐거워합니다. 원앙의 다리엔 작은 금속 링이 채워져 있습니다. 구조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우리가 방생했던 애가 맞구나 이렇게 좀 확인하기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고유번호가 들어간 금속링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사의 순간 사람 손을 떠난 원앙은 제각각 날개짓을 하면서 습지원 연못에서 헤엄을 치거나 하늘로 박차 오릅니다. 이 원앙들은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된 새들입니다. 어미가 알을 낳고 사라지거나 가족과 헤어진 새끼 원앙으로 구조된 11마리 가운데 5마리만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원앙은 전 세계적으로 2, 3만 마리에 불과한 보호종입니다. 원앙 같은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구조된 맷도요도 어린아이의 품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살아라. 아이의 기대에 부응하듯 맷도요는 힘차게 숲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미 잃은 원앙새를 구조해서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행사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뜻깊을 것 같고요. 이런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원앙과 맷도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든 죽음을 비켜갈 수 없기에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년간 1,500여 건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입니다. 실제로 유 교수는 늘 부검으로 한 주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매주 월요일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밝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죽음이 우리 삶 가까이에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많이 죽음을 만났고 깊이 죽음을 고찰한 그는 오히려 죽음에 가까이 할 때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에 명확한 마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이 추구하려는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속에 소개된 인물 중 헤어 디자이너 그레이스 리는 50대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국화보다는 장미를, 곡소리보다는 탱고를 준비하도록 했고 서로가 살아생전 그녀의 발랄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미리 떠올리고 준비해본다면 현재의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유통업계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속속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담배 판매대에 진열돼 있던 액상 전자담배들을 전부 꺼냅니다. 대신 판매 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올려놓습니다. 줄이 생산한 가향 액상 전자담배 3가지와 KTNG에서 나온 것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GS25는 편의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국민 건강 복지 증진의 눈높이를 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전자제품 코너 한쪽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도 사라졌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찾는 손님이 다소 줄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역시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이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우선 판매를 멈춘 뒤 발표 내용에 따라 다시 팔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편의점과 마트가 속속 판매를 중단하자 담배 업체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줄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가 먼저 중지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TNG는 정부가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내놓으면 이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엔트로피는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물리량이 됐는데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과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엔트로피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한 개념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요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물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물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즉, 잉크방울이 모여있는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잉크방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엔트로피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가 주장했던 칼로리 이론에서의 칼로릭의 움직임과 줄이 주장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사이에서의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르노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해가면서 E를 만들어내는 칼로릭은 E를 만들어준 다음에도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낮은 온도로 방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칼로릭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반면 줄은 E를 만들어내는 본질 자체가 열이라고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과 일의 총량은 언제나 보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르노의 생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칼로릭, 즉 열은 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관은 칼로릭을 받아들이며 일을 만들어냅니다. 칼로릭은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완료한 뒤 기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카르노는 칼로릭의 양이 처음의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줄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기관에서 일로 전환된 열만큼 방출되는 열의 양은 줄어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카르노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로릭이 보존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이 생각을 버리면 칼로릭으로 기관을 설명했던 카르노의 설명 방식과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모순 없이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 클라우지우스는 1850년에 자신의 이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모두 열로부터 바뀐 것이다. 낮은 곳으로 방출되는 열은 처음 열에서 일로 변환한 만큼을 뺀 나머지들이다. 라는 논문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열은 대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그와 같은 문제를 궁금하게 여겼던 한 과학자에 의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가 바로 윌리엄 톰슨입니다. 그 역시 카르노와 줄의 업적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클라우지우스가 이러한 고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논문을 면밀히 들여다본 톰슨은 클라우지우스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기로 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100만큼의 열이 투입되었을 때 40만큼이 일로 변환되는 기간을 상상해 봅시다. 이 기관이 이상적으로 동작해 높은 곳의 열이 정확하게 40만큼 일로 변환되었다고 했을 때 남은 60만큼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톰슨은 기막힌 역발상을 통해 극단적인 수를 둡니다. 100이라는 열이 전부 100이라는 일로 바뀔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할까? 톰슨은 이러한 가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아무런 외부 간섭이 없는 공간 속에 채워넣은 공기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한쪽으로 이동해서 방 안의 물건을 밀어내거나 또는 갑자기 아무런 진동도 없는 수면이 한 특정한 부위만 솟아오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톰슨은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자연에서는 절대 스스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열은 자연적으로 손실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손실된 양은 일로 나타나면서 물체를 밀어내 바람을 만들고 또는 엔진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열의 이동을 나타낸 법칙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톰슨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865년 그는 열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온도로 나눈 수학적인 값을 통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됩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이 새로운 개념을 엔트로피라고 이름짓게 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 톰슨과 클라우지우스로부터 탄생한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는 법칙으로서 우리의 자연은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력학체 2법칙,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밌었나요? 사실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공간에서 성립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홀과 같은 천체,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세계에서 작동하는 물리법칙,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YTN Science Today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에너지를 찾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문명은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극복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에너지를 찾아 쓸 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에너지의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이 인간에게 한 에너지의 고갈을 우려해야 한다는 경고를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